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타이 차림에 수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연결해 보도합니다. 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법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무죄, 위증 혐의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추가 도발해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예측됐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진 않았지만 현대아산의 방북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행사로 성장한 고령 머드축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관광객들이 밤새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요. 이 돗자리부터 추적 취재했습니다. 지방사립대 총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이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1억 5천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썼습니다. 이사장 자력 허위 채용에 월급을 주는 등 모두 31억 원을 배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영화 군함도 열풍으로 본 스크린 독과점 실태 포커스에서 조명합니다. 이 가운데 군함도가 57회, 70%를 차지합니다. 군함도 강제징용 승환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종합뉴스의 전은책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만남이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재계 인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재계는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측근 실세는 물론 가족까지 부패에 연루됐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재계 인사를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뉴스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 투명하면 권력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 오늘 회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혜연 기자, 오늘 만남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8개 기업 대표들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저녁 6시쯤부터 조금 전인 8시 36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상 시간인 75분을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첫째 날인 오늘은 초청 기업 15개 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유일한 오뚜기까지 기업 대표 8명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건강하십시오라는 말로 건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만남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2번으로 나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첫 만남이라 좀 어색할 수 있었을 텐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의 첫 마디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편하게 하자고 했지만 일부 기업 총수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인사말을 건네며 긴장감을 풀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기업인들은 저마다 어려운 점을 하나둘씩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자동차 부문이 고전하지 않느냐고 하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로 도약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아예 한국 업체는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민 경제를 위하여 더불어 사는 경제를 위하여라고 건배 구호를 했습니다. 예, 내일 또 2차 재계 간담회가 열리게 되죠? 네, 내일은 삼성과 SK 등 7개 기업 대표들이 문 대통령과 만납니다. 추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그리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화 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길어지면서 이 본격적인 간담회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8명의 호프 미팅은 힘찬 건배사처럼 일단 화기애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수들 가족 사항까지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온 듯 일일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뚜기는 가뚜기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각별히 격려했습니다. 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 기업인 8명이 박수로 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본도, 주제도, 시간 제한도 없이 대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또 다들 또 바쁜 시간 보내주셔서. 노타이 차림에 자켓을 벗은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생맥주를 손에 쥐고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위하여! 맥주는 수제 맥주인 세븐브로이를, 안주는 방랑식 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가 맡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총수들에게 맥주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양옆에는 LG 구본준 부회장과 금춘수 한화 부회장이 섰는데 대통령이 가뚜기를 언급하며 오뚜기를 칭찬하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대통령 옆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아주 착한 기업, 그런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가뚜기라는. 문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일일이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아들, 딸하고 또 다르죠. 원래 양궁협회 회장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총수들은 각자 경영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분간은 그냥 미국에 보내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20분간의 호프 미팅을 마친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상춘제 안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면담을 앞두고 기업들 고민이 참 많았을 텐데요. 대통령에게 줄 선물 고르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랬은지 너도 나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부 기조에 맞게 상생이나 동반 성장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과 취미 얘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첫 상견례 자리. 하지만 호프타임이 20분쯤 지나자 기업 총수들은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한 어려움 등 경영상 고충들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도 중국인들이 이제 개인 수요로 오는 사람들은 몇 명은 있는데 단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이렇게 완화되는 기미가 없다. 네,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 상생안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오늘 면담 참석 기업 7곳 중 5곳은 부랴부랴 이미 정부를 향해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1차 협력사에 한했던 상생 프로그램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대차는 상생협력기금 1,500억 원을 조성해 2, 3차 협력사를 지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협력사들의 고용 안정을 돕겠다는 겁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가 600억 원을 투입해 2, 3차 협력사의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레드 패널 생산 설비 15조 원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두산과 CJ는 각각 비정규직 450명 정규직 전환과 방송 제작, 조리원 파견직 3,000명의 직접 고용 계획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면담 직전 알아서 성의 표시를 한 기업들. 하지만 재계 순위에 따라 상생펀드, 협력사 지원을 하는 방식이 과거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시각. 이 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은 적폐 눈 감아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적폐라고 할까요?
장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찬이 왼방이야 재벌총수 우속하라 재벌총수 우속하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 300여 명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적힌 현수막과 대통령 가명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마시는 술자리는 비정규직에 피눈물이 있습니다. 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불법 파견, 노조 파괴 등 재벌 적폐 청산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마음,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떼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전에는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4명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TV조선 장민기입니다. 오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김기춘, 조윤선 두 전 정부 인사에게 쏠렸습니다. 망한 정권의 도성지로서 사약을 받겠다. 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법원이 오늘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공범으로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 직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때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젊은 검사 시절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검찰총장, 법무장관까지 지냈습니다. 3선 국회의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부활했습니다.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문은 김 전 실장을 추락시켰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망한 정권의 도승지가 된 만큼 기꺼이 사약을 마시겠다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블랙리스트 작성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노태강 전 국장 사직 강요에는 박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조윤선 전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직권남용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6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한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지금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어요?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은 기다리던 남편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방입니다. 조 전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오르며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못 돼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장관재직 시절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불운의 주인공이 됐던 조윤선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전협정 생일인 오늘 북한 도발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뉴스 오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예측됐던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만 정부는 추가 도발을 해도 대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를 위한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성 12나 14형과 또 SABM과 같이 조금 더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한 미사일은 추가 발사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직 발사하지 않은 하나인 고체형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 달에만 2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특히 보수 정권 때도 허가해줬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추모식 개최마저 이번에는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화 기조를 끌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곧바로 다시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지만 8.15 광복절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계속 대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원전 관련 뉴스입니다. 이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갑자기 자신들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정부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전 전문가도 없는 공론 방식으로 국가에너지 대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에 선을 끈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니 출발부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사흘 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제가 본데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돌연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을 밝히기로 했던 시민 배심원단이란 명칭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꼭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오해를 들을 것 같아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건설 찬반을 놓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가스 요금을 8%에서 9%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을 월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높이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할인 지역도 기존 13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뜰 주유소도 늘려서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반토막 추경 발언을 놓고 추 대표와 우은식 원내대표가 서로 낯을 붉히는데요. 사그라들던 갈등의 불씨가 추 대표의 또 다른 날선 말로 되살아났습니다. 집권 여당 수뇌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 어느 국민이 곱게 보겠습니까?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경 일자리가 반토막이 됐다고 하자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반토막이란 폄훼, 모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누더기니 반토막이냐 하는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지자 우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섭니다.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곧바로 추 대표가 판단 미숙과 패착이란 표현으로 원내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추경 처리 과정에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구설에 부랴부랴 우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정당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일단 양측은 다시 봉합에 나선 모양새지만 여당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심상찮은 냉기류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지방사립대 총장이면서 이사장의 아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 1억 5천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썼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돈을 쌈짓돈처럼 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총장 A씨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 5천만 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술값으로 썼습니다. 또 골프장과 미용실에서 2,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와 회계 담당 직원들이 교비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결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1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총장은 또 대학법인 자금 12억 원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4,700만 원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총장의 아버지인 이사장 B씨는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만 채용해 27개월간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총장님 술 못 드신다는 거예요. 술 한 잔도 못 드세요. 소명하시는 분들은 좀 만들어서 소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는 총장 A씨 등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장 등 임원들의 취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20대 남성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골프채로 내리쳐 부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직접 밀면 된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납니다. 갑자기 골프채로 자동차를 내리칩니다. 지난 21일 0시쯤 26살 홍모 씨가 이웃인 27살 이모 씨의 자동차를 골프채로 부쉈습니다. 발단은 이 씨가 홍 씨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이 씨는 외출 중이라며 기어가 중립이니까 차를 밀어 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욕설에 협박을 하고 모욕적인 폭언도 내뱉었습니다. 너네 부모님 같은 분들이 내 밑에서 일한다. 얼굴 갈아줄 테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되지 않냐. 이런 폭언 욕설이. 홍 씨는 2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된 주차장이었지만 홍 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주차장에 이렇게 밀고 해도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면 되는 건데. 예. 경찰은 홍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공항 창고에서 환적 화물 상자를 바꿔치기하는 신종 밀수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짝퉁 24억 원어치를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화물 상자를 트럭에 싣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홍콩으로 보내는 화물입니다. 그런데 100m 떨어진 수출용 창고에는 다른 트럭이 나타나 상자를 내립니다. 가짜 명품을 환적 화물로 위장해 밀수하고 싸구려 옷상자로 상자째 바꿔치기 하는 신종 밀수 수법입니다. 상자의 생김새와 무게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35살 황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17차례 밀수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가방, 시계, 옷, 그리고 모자까지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5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들은 이런 짝퉁 제품 6천여 점, 24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가짜 명품은 온라인에서 정품 가격의 70%에 팔았습니다. 소비자 4천 명이 속았습니다. 저렴하게 나왔구나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근데 갖고 나니까 이게 그냥 짝퉁 제품이더라고요. 중국 밀수 조직은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황 씨 일당은 수고비로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어떤 그 루트,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상한 화물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적하게 된 겁니다. 인천세관은 황 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위상에 맞지 않은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대낮 술판,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박성재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몸에 진흙을 바르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진흙탕 위에서 축구를 하고 미끄럼틀도 탑니다. 올해 20년째 맞는 보령 머드 축제는 한 해 4만 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주말 맞아서 가족들하고 여행 즐기려고 왔어요. 하지만 체험장 밖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리에서 맥주를 들고 다니며 마시고 대낮부터 길바닥에 앉아 소주를 병째 들이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험장 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니 바깥에서 마시고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병이나 플라스틱컬이 째진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오빤 강남스타일 머드 축제의 하이라이트 유명 가수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더 늘어납니다. 금지 안내에도 폭죽놀이는 기본. 입에 담배를 문 사람들로 해변이 가득합니다.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피니까 싸움하고 뭐 난리예요. 공연이 끝난 해변엔 쓰레기가 꼬리를 뭅니다. 밤이 깊어지자 본격적인 술판이 벌어집니다. 길거리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고 술 취해 바다에 뛰어들려던 한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술 많이 먹는데 이제 숙취하려고. 취객들의 행패는 경찰서 안까지 이어집니다. 이걸 풀어주셔야지. 진정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없거든요. 왜 이쪽 싸움 해수욕장에서 야간은 한 바쁠 때 기준으로 한 60건, 80건 넘어요. 새벽 4시가 되자 환경미화원들이 축제장과 해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이 밤새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요. 이 돗자리부터 맥주캔에 음식물까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담배, 꽁초, 술병 많거든요. 이런 200개 냄새 거예요. 진흙탕 시민의식에 축제 이미지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4대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사려하는 사람이 없고 영업 직원들도 경쟁업체로 떠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안 보이는 중국 현지 상황을 윤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국경 현대차 대리점 상담 창구가 썰렁합니다. 사드 배치로 반한 감정이 거세지면서 내방객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경쟁업체로 이탈하는 딜러들도 생겼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去年咱们销售应该在16人左右，然后今年现在是9个人。 사드 사태 이후 현기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23만 대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재고 차량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입고된 이 차량은 5개월 동안 판매되지 않아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판매망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한국차 거래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직접 현대차를 갖고 가 딜러에게 접근해봤지만 매입을 거절당했습니다. 他们的车从萨德事件以后，这车卖出去。在这感情方面，我也不会买现代车。 일부 자동차 업체 딜러들은 한국차를 팔고 자사 차량을 구매하면 할인폭을 늘려주겠다는 등 반한 감정을 이용한 악의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해외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대규모 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현대기아차의 위기 돌파는 요원해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일제시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1호 상장사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를 못하고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맨 처음 가입한 1호 가입사 전남방직, 오늘날 전방이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협의에 참가한 경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호 가입 기업인 전방. 전방 조기욱 회장은 경총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경총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수십 년간을 누가 저것을 우리가 다 이임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잘 해왔어. 어떻게 그걸 우리들은 받아들이라고 그래. 전방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인건비만 약 200억 원으로 매출의 10%를 넘습니다. 대기업들은 돈 쌓아놓고 있으니까 괜찮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제조업체는 좀 힘들어요. 전방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300억이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국공신 전방의 탈퇴 선언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재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기업인데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걱정을 하시죠. 국내 1호 상장사 경방 공장의 베트남 이전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계좌를 만드는데 7분, 이체하는데 70초. 여기에다 금리도 수수료도 값싼 은행이라면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늘 출범 10시간 만에 15만 계좌가 개설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경쟁은 좋은 겁니다. 기존 금융권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서비스가 좀 나아지겠죠. URM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 모바일 은행 카카오뱅크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신분증과 타행 계좌번호만으로 단 7분 만에 계좌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수만 명의 고객들이 계좌를 오픈을 지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관련된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프로세스를 모바일로 단순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계좌 이체도 70초 만에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주소록을 이용해 상대방을 선택하면 계좌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차등 없이 신용등급 8등급의 저신용자나 가정주부도 최대 3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연봉의 1.6배까지 시중은행보다 싼 연 2.86%의 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도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영업 10시간 만에 14만 4천 개의 계좌가 개설될 정도.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가격과 수수료는 더 낮아지지만 금융 서비스는 보다 편리하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해 가입과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URM입니다. 영화 군함도가 인기를 끌면서 이 군함도에서 벌어진 아픈 역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아픈데 일본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홍영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습도 90%, 기온 45도까지 올라가는 지옥의 섬. 군함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군함도. 일본명 하시마 섬입니다. 이인우 할아버지는 19살 때인 1943년
군함도에 강제징용 당했습니다. 그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공기를 위에서 많이 내줘야 되는데 공기가 적게 들어오니까 덥죠. 이제 그 정도에 달라붙어야죠. 당시 군함도에 징용된 조선인은 확인된 것만 800여 명입니다. 사실상의 감옥 생활로 134명이 숨졌습니다. 도착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팔 같은 거 다치고 다리 같은 거 다치고. 일본은 재작년 산업혁명의 유산이라며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조건이었지만 막상 등재 이후엔 약속했던 징용 유령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아직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피눈물이 어린 땅을 일본이 돈벌이로 삼는다고 피해자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이번엔 영화 군함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리 영화계의 고질병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인데요.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누적 관객 수 99만 명. 개봉 첫날 성적입니다. 흥행 보증 수표들의 집합만으로도 화제였습니다. 성적의 광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러 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재밌다고, 소지섭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축구 한일전을 보며 붉은 악마 함성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범기를 찍고 다 함께 촛불을 들고 소재부터 연출까지 민족 감정을 콕콕 건드립니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건 대중들의 공감대를 얻기 좋기 때문이죠. 역사를 이긴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군함도 2장 주세요. 군함도 2장 하시는 거 같으세요? 네. 1시간마다 꼬박꼬박 출발합니다. 열차 시간표 같죠? 한 극장의 상영 시간표. 온통 군함도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영화관입니다. 주말 동안 6개 스크린에서 영화가 82회 상영되는데 이 가운데 군함도가 57회, 70%를 차지합니다. 그나마 다른 영화들은 조조 아니면 심야기 때문에 낮 시간대 관객들은 거의 군함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함도는 전국 2027개 스크린에서 개봉했습니다. 전국 영화관 스크린 73%가 군함도를 틀고 있습니다. 쟁쟁한 할리우드 영화들을 누르고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기 많은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에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군함도 때문에 영화 선택에 제한을 받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1점, 1점, 1점. 이 포털 사이트에서 군함도 네티즌 평점의 거의 절반이 1점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과 반감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관람평도 혹평 일색입니다. 군함도는 CJ가 투자하고 CJ가 배급하고 CJ가 상영합니다.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 상생을 짓밟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이제 단순히 극장뿐이 아니라 정부가 꼭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관객들의 볼 권리를 뺏는 이러한 참 불행한 사태는. 류승훈 감독은 과거 스크린 쿼터 사수를 외쳤습니다. 그런 그의 영화가 대자본에 의한 스크린 점령 논란을 빚는다는 게 역설적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방산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카이 후속 뉴스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하청업체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 하청업체를 일찌감치 수사할 수 있었는데도 번번이 외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헬기 부품을 납품하던 염경윤 씨는 2014년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핵심 직원들이 퇴사한 후에 똑같은 부품업체인 T사를 차리면서 일감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고 바로 저희 회사 2층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T사 대표로 하성룡 전 카이 사장의 최측근이 왔습니다. 카이에 있을 때부터 같은 대우 출신이었고 하성룡 씨가 성동 조선으로 갔을 때 같이 갔었던 인원이고요. 참다 못한 염 씨는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T사 대표와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차례나 수사를 외면했습니다. 합수단에서 조사했을 때도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 회사의 억울한 점을 피력했고 그 이후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인 올해 초에야 염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검찰은 T사가 개발비만 8조 원이 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각종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전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예, 오늘 첫 꼭지에서 보도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호프 미팅이란 방식 때문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회동 뒷얘기를 취재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예,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대통령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들과 첫 만남입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 뭐 좋았던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만남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이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 어찌됐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오늘 회동이 20분간의 호프 미팅을 포함해서 한 7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회동 시간은 2시간 반을 넘겼습니다. 2배를 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호프 미팅이라는 파격적인 형식 탓에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딱딱한 그런 분위기에서 회동이 시작이 됐고요. 문 대통령도 격이 없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편하게 해주려고 신경을 썼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몇몇 총수들은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편할 수만은 없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호프 미팅 사실 그 우리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라운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그 역대 대통령들의 모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네,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된 거고, 그러니까 정식 간담회에 앞서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야외에서 생맥주를 직접 따라 마시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행사 이런 형식인데요. 생맥주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배달했다면서요? 김상조 위원장하고 임종석 실장이 따라서 배달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기업 대표 개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용만 대한상임 회장에게는 최근에 손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손자 보셨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손자, 손녀가 아들, 딸하고 또 다르죠. 핸드폰에 손자, 손녀 사진 넣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또 두산 박정원 회장과는 스포츠를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겐 미국 전기자동차죠. 테슬라 1호 1호 고객이 아니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정 부회장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수상공 수제 맥주와 또 이제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요리사를 초대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행사 기획 역시 유명하죠. 탁현민 행정관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 탁현민 행정관 작품이군요. 아무래도 대기업 사이에 지금 홀로 초대받은 이 갓뚜기라고 그러죠. 오뚜기 함회장. 뭐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분위기는 그 홀로 끼어들었으니까 좀 어색할 텐데. 예상을 했던 대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 대화 중간에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직접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상에서 언급되는 가뚝이라는 표현까지 직접 한번 썼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승계도 그렇고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아주 착한 기업 그런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가뚝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가뚝이란 말은 착한 기업이라는 의미로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리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부정적 이런 양쪽의 얘기가 다 있지만 어쨌든 오늘 모임에서만큼은 상당히 주목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초대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익 많이 남기는 기업에게 증세하겠다. 근데 오늘 사실 초대받은 그 재계 이 높은 서열 순서대로 뭐 짝수보는 홀수보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거의 다 이 증세 대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별로 좀 좋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역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인데요. 기업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많이 밝혔다고 하고요. 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매출이 줄면서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에 대한 증세,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실제 뭐 발언 순서도 제한받지 않고 하는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오늘 같은 그런 행사에서는 준비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통상적으로 이제 발언 시간이나 순서, 의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딱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조금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불만이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준비를 하는 비서실 측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내일 2차 간담회가 또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또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미국 역사상 링컨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 발언 하루 뒤엔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룬 링컨 다음 가는 대통령이라고 자찬합니다. With the exception of the late, great Abraham Lincoln, I can be more presidential than any president that's ever held this office. That I can tell you. 이에 대해 CNN은 대통령 순위는 주관적이므로 팩트체크를 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링컨 다음 가려면 할 일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 다음 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을 미국 국방부 관료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국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It is a cruel and arbitrary decision designed to humiliate transgender Americans who have stepped forward to serve and defend our country. 성소수자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미군 130만 명 중 현역 트랜스젠더는 최대 7천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번 조치가 확정된다면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여부를 놓고 큰 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배구협회가 여자 대표팀의 항공권을 반은 비즈니스석, 반은 이코노미석으로 예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종목에 따라 또 키에 따라 비행기 좌석이 달라진다는데요. 박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은 평균적으로 좌석 간격이 86cm 정도입니다. 비좁은 좌석에 오래 앉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 최고 스타 김연경의 키는 192cm. 다리라도 한번 뻗으려면 좀 더 넓은 비즈니스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구는 비행기의 좌석 종류를 아예 협회 운영 규정에 키로 명시했습니다. 남자는 205cm, 여자는 200cm 이상인 경우에 비즈니스석입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예우가 가장 좋은 종목은 1년 예산만 698억 원인 축구입니다. 모두 비즈니스석에 앉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이기 때문에 좀 좋은 국제대회 성적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종목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지만 스폰서십이 탄탄한 양궁과 배드민턴, 야구는 대회 중요도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탑니다. 최대한 선수들 경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탁구는 사기 증진 차원에서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드는 선수들만 비즈니스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협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비행 좌석이 결정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신데렐라로 불렸습니다. 18대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듬해 2014년엔 정무수석으로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한 뒤인 작년 9월엔 문화체육부 장관에 다시 발탁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공가도를 달린 정치인이죠. 하지만 특검은 현직 장관이었던 그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구속시켰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녀의 추락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 주요 공소 사실인 블랙리스트는 무죄, 국회 위정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그녀는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블랙리스트든 위정이든 항소심이 열리겠죠.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가 된 데 대해 특검이 답할 차례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화려한 등장과 비극적인 추락을 지켜보면서 법리를 따지기보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가? 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한의 북쪽에 머물러 비를 뿌렸는데요. 이 전선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옵니다. 서울, 경기, 영서, 충북 지역에 최고 120, 충남, 강원, 영동, 경북 북부에도 최고 40-5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 서울, 경기 남부, 또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가 많이 온 지역인데 추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남부지방은 33도를 웃돌겠고 서울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은 대체로 24~25도 선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해상 날씨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 날씨 살펴보면요. 토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경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